쓰는 명령어는요, 먼저 스타일부터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일, 글꼴의 유형을 정리하는 명령어가 스타일이고, 그 다음에 텍스트하고 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한 줄 쓰기입니다. 단축키가 DT입니다. 그 다음에 m텍스트가 있습니다. 얘는 여러 줄 쓰기예요. 단축키가 T입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에디트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 수정이요. 글 수정 명령어입니다. 이렇게 4개입니다. 그 외에 치수 변수라든지 치수 변수란다. 네, 그 외에 특수 문자 같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먼저 스타일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텍스트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여기 어논테이트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 어논테이트 탭을 눌러보시면 바로 이 부분, 여기가 글자 쓰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자, 여기 눌러보시면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글자 스케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나와요. 이 중에 여기 눌러보시면 멀티라인 텍스트하고 싱글라인 텍스트하고 글자 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간 화살표 있죠? 얘를 눌러보면 이렇게 스타일이 됩니다. 명령어로 스타일 쓰셔도 똑같이 스타일이 나옵니다. 자, 스타일 대화 상자를 한번 띄워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뉴 버튼 보이시죠? 뉴 버튼을 통해서 내가 사용할 글꼴들을 만들어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HG 한글의 영어식 표현이죠. 선택하고 여기 폰트가 들어옵니다. 이 폰트가 위로 올리면 골뱅이 한글 글씨가 나오고, 밑으로 내리다 보면 이렇게 골뱅이 없는 한글 글씨도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게, 이 골뱅이 한글 글씨는 쓰시면 안 돼요. 골뱅이가 붙어 있는 글씨는 세로 쓰기입니다. 글자를 세로로 쓰게 하는 게 골뱅이 붙은 거고, 골뱅이 없는 이 글꼴들, 지금 나와 있는 얘네들이 제대로 된 글씨체입니다. 이렇게 캐드상에서는 HG로 쓰지만 실제로는 여기 있는 맑은 고딕을 연결한 거죠. 폰트 스타일이 있네요. 볼드, 레귤러, 뭐 이탈릭도 존재하겠네요.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가 나옵니다. 여기서는 절대로 지정하시면 안 돼요. 여기는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글꼴 크기가 고정이 돼 버립니다. 고정이 되니까 글씨 쓰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이펙트가 있네요. 자, 위아래 백워드, 네, 이런 거 눌러보면 옆에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드 팩터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장평입니다. 이렇게 폭이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보다 작으면 폭이 줄어드는 거고, 1보다 크면 폭이 늘어나겠죠. 안 써요. 오빌크는 기울기란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5도, 그럼 이탈릭체처럼 글씨가 기울어집니다. 역시 안 써요. 여기 버티컬은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 일단 어플리 적용하고, 자, 클로즈.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글씨를 쓸 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제가 적어 드릴 테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 첫 번째,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첫 번째 규칙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저거는 아예 KS에 딱 못 박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도면에 그려지는 글꼴의 유형은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해되시죠? 궁서체를 쓰거나 뭐 그러니까 뭐 도둠체를 쓰거나 아니면 이상한 글씨체를 써요. 그럼 그 사람은 제대로 못 배웠다라고 보시면 맞아요. 설계 도면에 들어가는 모든 서체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손글씨체가 별도로 있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거기서 사용하는 별도의 손글씨체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도면에서 CAD에서 쓸 때는 다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을 쓰셔야 됩니다.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을 쓰셔야 합니다. 특수문자를 지원하지 않는 글꼴도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다시요. 첫 번째는 고딕을 원칙으로 합니다. 두 번째는 특수문자를 지원하는 글꼴을 써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을 쓰세요. 3번은 제가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오래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제 경험입니다. 3번은 제 경험이에요. 자, 여러분들 혹시 막걸리채 아세요? 막걸리채라는 서체가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고 좀 들어보신 분도 계세요. 포천시청에서 나눠주고 있습니다. 포천 막걸리채라는 게 있어요. 예전에 지금은 지역마다 전통술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근데 80년대, 90년대는 그게 다 불법이었습니다. 80년대 다 불법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90년도 초반에 풀어지면서 포천에 가면 1동하고 2동에서 막걸리가 처음 나와요. 지역 전통 술로. 되게 유명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막걸리 그러면, 그러니까 수도권이라 그러죠. 수도권에서 막걸리 그러면 포천 막걸리 최고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역별로 전통 막걸리나 전통 술들이 많이 개발됐죠. 그러니까 이제 포천에서 관광 상품을 계속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요? 뭔가를 홍보해야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막걸리채입니다. 제가 도면에다 막걸리채를 썼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도면을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글꼴이 다 물음표로 나와요. 글씨가 다 물음표로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물론 영어는 나와요. 영어는 나오는데 한글하고 특수문자가 다 물음표로 찍혀서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막걸리채라는 거 썼잖아요. 제 컴퓨터에는 막걸리채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컴퓨터에는요. 없잖아요. 캐드가 오픈하면서 막걸리채 근데 없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기본 글꼴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한글이랑 특수문자가 있으니까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물음표로 찍어서 보내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 쓰라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글꼴이면서 고딕인 서체가 딱 하나 존재합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굴림체요. 굴림체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깔리는 서체가 굴림체입니다. 굴림, 도둠, 바탕, 궁서 이렇게 4개의 서체가 윈도우를 설치하면 기본으로 설치되는 폰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4개의 서체 중에 이 굴림체가 고딕체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도면을 받았어요. 근데 한글이 다 물음표로 혹은 네모나게도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해당 글꼴을 찾아서 뭐로 바꾸면 돼요? 굴림으로 바꾸면 다 해결이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네, 이게 문제 해결법입니다. 실무에서,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장 많이 나는 에러가 한글이 안 나오는 에러. 이게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아요. 실무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에러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도면을 내가 그려서 나 혼자 쓰는 게 아니거든요. 서로 도면을 주고받고 해요. 내가 그려서 하청업체에다 주든지 혹은 원청업체에서 내 쪽으로 우리한테 도면이 오든가. 근데 원청업체에 그러면 주로 대기업이 되거든요. 대기업은 CI나 BI가 존재해서 자기네들 서체 쓰는 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 딱 받았는데 다 네모나게 혹은 물음표로 다 찍혀서 나와요. 그러면 전화해서 이거 폰트 좀 바꿔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바꿔야 돼요. 제가 경험했던 에러 중에 하나, 제일 많은 에러가 이거예요. 저랑 이제 파트너로 있던 회사들, 그러니까 협력업체라고 하죠. 협력업체들이랑 일을 많이 했는데, 거기 이제 팀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늘 저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이거 한글 깨졌어요. 이거 좀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저는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스타일에서 굴림으로 바꾸면 되는 거였거든요. 찾아가지고 그냥 굴림으로 다 바꾸는데 뭐 얼마나 오래 걸려요? 금방 끝나죠? 막 쭉쭉쭉쭉 바꿔서 다 됐습니다. 그러고 주면 오 최고. 제가 밥 사줄게요. 그러면 이제 밥 말고 술. 그럼 이제 그날은 회식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런 거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3번 같은 경우가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실무에서 경험하면서 알게 된 게 바로 이겁니다.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이거 한글 깨졌는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아요.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특수한, 나한테 없는 서체를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굴림체로 바꾸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이 굴림체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이게 되게 슬픈 역사인데, 이런 거예요. 자,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합형, 완성형? 들어보셨나요? 한글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합형이 있고 완성형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나라는 못 쓸 것 같아요? 아니, 다시 보시죠. 조합형은 기억에, 아예, 기억을 조합해서 각이라는 글자가 만들어집니다. 맞죠? 이게 조합형입니다. 완성형은 여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다 있는 겁니다. 가, 갸, 거, 겨, 고, 교, 구, 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문자하고 여기 데이터베이스하고 비교해가지고 있으면 표현해주고 없으면 표현 안 하고 이게 완성형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는 조합형일까요? 완성형일까요? 쉬우면 얘기 안 물어봤죠. 완성형입니다. 완성형이에요. 처음에 윈도우가 나왔을 때, 윈도우 95가 나왔을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서 MS 쪽에서 요청한 게 우리는 조합형입니다. 조합형을 만들어주세요. 그게 한글을 더 표현하기 좋습니다. 무시하고 완성형으로 온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 한글 폰트 있죠. 한글 폰트가 꽤 커요. 왜 그러냐면 그게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한글 폰트를 만들려면 제가 하도 열받아서 저도 폰트를 만들려고 폰트 뜯어봤거든요. 거기에 가, 갸, 거, 겨 다 넣어놔야 돼요. 그 글자 따가지고 다 넣어야 돼요. 초창기 폰트가 폰트 하나 개발하는데 얼마만한 시간이 걸렸는 줄 아세요? 이만큼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2년이요. 폰트 하나 만드는데 2년의 시간이 걸렸어요. 그러면서 MS가 봐, 다 되잖아 라고 만들어준 게 굴림, 궁서, 도듬, 바탕 4개예요. 특수문자, 한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MS는 사람도 많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시간이 한참 걸리는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폰트 만드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좀 억울하죠. 프로그램이 어느 게 더 쉬워요? 완성형이 쉬워요. 비교해서 표현하면 되니까 완성형이 훨씬 쉽습니다. 조합형은 프로그램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조금 어렵다고 그걸 안 해준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힘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작권이에요. 제가 폰트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렸다 그랬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2년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돈도 못 벌고 이걸 만들었는데 저놈이 내 거 쓰네? 기분 나쁠까요? 좋을까요? 기분 나쁠까요? 기분이 안 좋죠? 그러니까 대본에 걸어버리는 게 뭐예요? 너 저작권 침해했어. 이해되시나요? 보통 폰트 하나가 한 5만 원 정도 해요. 폰트 하나가 5만 원 정도 하는데 하나만 팔진 않습니다. 한 묶음으로 팔아요. 이렇게 한 묶음으로. 한 20개에서 30개 정도 묶어가지고 한 100여만 원 정도에 팝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제일 잘 걸리는 게 저작권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설계를 하잖아요. 나는 설계만 할 텐데. 설계만 하지 않아요. 디자인도 해요. 그죠? 디자인도 해요. 근데 그냥 디자인하는 게 아니고 간판 디자인도 한단 말이죠. 메뉴판 디자인도 한단 말이죠. 간판에 뭐가 들어가요? 글씨가 들어가잖아요. 그죠? 네. 제 선배가 저기 광주에서 이제 인테리어를 해요. 그래서 이제 종종 놀러 가거든요. 가서 구경도 해요. 어떻게 했나 궁금하기도 하고 잘 살기도 하나 궁금하기도 하고 가서 이제 하는데 어느 날 되게 광주에서 이렇게 1, 2, 3 안에 들어가는 요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안과를 하더라고요. 안과 인테리어를. 선배 돈 좀 만지겠어요? 했더니 야 여기 형님이 하는 데라 돈 못 벌어 그러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이제 끝날 때쯤 가서 봤으니까. 그래서 형님 끝났어요? 끝났어. 근데 나 저작권 침해 날라왔어 그러더라고요. 끝나고 인테리어 딱 끝나고 간판 걸고 3일 있다가 공문 받았어요. 저작권 침해로. 원래 간판집에서 폰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방어를 해줘야 되는데 요즘 간판집에서 폰트 안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쓰느냐? 간판집에서는 폰트를 다 깨서 받아요. 왜냐면 폰트가 비싸거든요. 간판집은 되게 영세하죠. 그러니까 폰트를 다 가지고 있을 만큼 간판집이 크게 그게 운영이 안 돼요. 그래서 폰트를 아예 안 받아요. 폰트 다 깨서 주세요. 그래. 그러니까 폰트 회사에서 간판집에다 연락해봤자 우리는 폰트 다 깨진 거 받아서 뭐 이게 뭔지 몰라요.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누굴 찾아요? 그걸 디자인한 디자인 회사를 두들기는 거죠. 선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공문 날라오면. 응대 안 하면 돼요. 응대 안 하면 돼요. 이런 거 안 가르쳐줘야 되는데. 응대 안 해도 돼요. 저작권은요, 어디서 위반이 되냐면, 저거 있네, 좋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딱 다운로드 받잖아요. 그 순간 저작권이 위배됩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내가 만든 간판은요? 그거 2차 저작물이에요. 저작권 침해 아니에요. 이해되세요? 그거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응대 안 해도 돼요. 근데 사람 심리가 그렇죠. 불안하고 찝찝하죠. 그러니까 전화해서 이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순간 이제 코 깬 거예요. 안 사도 되는데 사야 된단 말이죠. 웹용으로 만들어진 서체들이 있어요. 인터넷에 그 홈페이지용으로 만든 서체들 있잖아요. 그게 1년에 100만 원 해요. 1년에. 평생 쓰는 게 아니고 1년에. 그 다음에 이제 출판물로 만들어진 거 있죠? 그건 또 금액이 달라요. 간판으로 만들어진 건요, 그때 그 선배가 400 준 걸로 알고 있어요. 1년에. 매년 400만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선배가 1년치를 샀어요. 사고 이듬해 물어봤어요. 선배 폰트 갱신했어요? 그랬더니 야, 나 간판 안 해. 간판 안 해. 딱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로고 만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로고 있죠? 로고 만들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90% 이상 변형이 들어가야 그러니까 저작권 위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저작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폰트를 설명하면서 꼭 저작권을 함께 설명하는 이유가 저는 실무에서 일하면서 이 저작권 침해 때문에
돈 무는 사람들을 엄청 많이 봤어요. 저 거래처 사장님들 한 번씩 다 저한테 전화 왔어요. 공문 날라왔는데 어떻게 응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응대 이미 다 해놓고 연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시고요. 그냥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거기서 싸게 사세요. 그리고 이제 제 거래처에다 막 전화해요. 거래처 있거든요, 저는. 이런 폰트랑 소프트웨어 하는 도매하는 되게 큰 거래처가 있어가지고 거기 지금 이제 부장님 달았을 거예요. 저랑 똑같이 과장이었다가 지금 이제 부장님 됐을 건데 전화해서 여기 견적 좀 내주세요. 여기 캐드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럼 이제 거기 자기네 회사의 변호사들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아서 딱 처리하고 대신에 사야 돼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 저작권 피해 가려면. 네이버에서 나눔고딕이라는 거 나눠줘요. 그 다음에 구글하고 어도비에서 만들어서 나온 서체들이 있어요. 저작권 프리로 쓸 수 있도록. 그런 서체들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저도 디자인 작업할 때 저작권 프리 폰트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항상 클라이언트가 뭐라고 해요. 야, 폰트가 안 이뻐. 사장님 이거 저작권 프리예요. 저작권 프리입니다. 안 그러면 사장님 그 폰트 사셔야 되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죠. 저작권에 일단 민감해야 되니까. 나중에 이거 공문 나올 텐데 괜찮으실까요? 저 공문 맞으면 이거 한 400 써야 되는데 괜찮을까요? 그럼 아니야, 그거 써. 어쩔 수 없어요. 법 앞에서는 어쩔 수 없고 돈 앞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특히 이 서체에 들어가면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미지 있죠. 이미지 사용할 때,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공문이 오는 건 폰트, 그 다음에 이미지, 그 다음에 캐드. 캐드도 공문 많이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캐드는 정품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여러분 회사에 갔는데 정품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늘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공문이 날라온다는 사실을 딱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그거 공문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요령이 하나 있어요. 도대체 내가 사용하고 있는 캐드가 정품인지 아닌지 오토데스크사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알죠? 여기 있는 데이터가 오토데스크사로 가게 돼 있어요. 언제요? 캐드가 어떤 특정한 상황에 혹은 어떻게든지 얘가 갑자기 딱 꺼진단 말이죠. 그리고 대화상자 떠요. 에러가 났습니다. 이거 오토데스크사로 보내서 검증 받으시겠습니까? 이런 대화상자 떠요.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그럼 데이터 가는 거예요. 그거 저 안 보내요. 절대로 안 보내요. 저희 거래처 사장님한테 얘기 많이 해주거든요. 이거 가는 순간 내 데이터가 저기 다 털리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가 모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거죠. 업종별로 여기 캐드 쓰는 회사인데 우리한테 캐드 등록 안 돼 있네. 이렇게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공문부터 보내요. 당신네들 캐드 불법으로 쓰지 않느냐? 그리고 공문이 와요. 이해되시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설계 담당자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럴 경우. 발빠르게 좀 싼 캐드를 구하시면 돼요. 싼 캐드. 다른 캐드. 예를 들어서 G스타 캐드라는 것도 있어요. 캐디안이라는 캐드도 있습니다. 캐디안이 우리나라 국산 캐드예요. 오토캐드가 대략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한 75%에서 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한 25% 정도는 다른 캐드들이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캐디안 같은 경우가 한 5%에서 8% 정도 쓰고 있어요. 근데 캐디안이 100만 원인가 120만 원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연구 라이센스가. 그럼 어떻게 해요? 오토캐드는 이거 연구 라이센스가 450인가? 그래요.
지금 이제 그 1년 단위 라이센스로 바뀌면서 한 200인가 300인가 하거든요. 그럼 어느 게 더 싼 거예요? 캐디안이 훨씬 더 싼 거죠. 그러니까 캐디안 판매하는 회사에다가 빨리 연락해서 캐디안 구매해 놓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캐디안 써요. 어떻게든 안 써요. 실제로는 어떻게든 쓰면서.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정품을 준비하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될 때, 회사에 여유가 생길 때 한 카피라도 좋으니 캐드 정품을 준비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오토캐드 LT라는 버전이 있어요. LT라는 버전이 있습니다. 3D가 안 되는 버전입니다. 3D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리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러그인이 있는데, 플러그인이 지원이 안 되는 캐드가 있어요. 그게 오토캐드 LT인데, 오토캐드 LT가 약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캐드의 4분의 1 정도 돼요. 금액이. 그러니까 오토캐드 LT를 빨리 구매하시던가. LT가 싸니까. 우리 3D 안 쓰죠? 뭐 플러그인, 리습 같은 거 안 쓰죠? 그럼 LT 한 카피만 해주세요. 그래서 한 카피만 매년 갱신하시면 돼요. 그러면 적어도 저작권 위배에서 피해갈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폰트도 마찬가지예요. 폰트는 뭐 정품 구매해서 써도 되고, 무료 폰트, 그러니까 저작권 프리 폰트를 쓰면 돼요. 그런 경우.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작권 프리 사이트가 또 있어요. 그런 사이트들 들어가서 그런 거 자꾸 찾아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설계만 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도 해야 돼요? 디자인도 해야 돼요. 디자이너가 돼야 돼요. 제가 많이들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퍼레이터가 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러지? 캐드원? 네, 캐드원 들어보셨나요? 캐드원이라는 직군이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어떤 직군이죠? 캐드만 하는 직군이죠. 누군가가 도면을 주면 그거 똑같이 캐드로 그리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캐드원이라고 해요. 캐드원을 하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남들이 주는 도면 그려서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면, 캐드 설계를 한다면 그래도 조금 오래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근데 거기서 더 나가서 디자인을 한다면요. 인테리어 디자이너가 된다면 몇 살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실내 건축 디자이너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내 건축 설계자가 오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디자이너가 오래 가요. 이해되시죠? 디자이너는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설계자는 그걸 받아서 도면을 만드는 사람인 거고, 그러니까 설계자는 캐드원에 조금 더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디자이너가 되셔야 돼요. 기획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 해요. 이해되시죠? 제 선배가 올해 55, 네, 그 정도 되거든요. 아직까지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이유는 그거예요. 디자이너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인이 기획하고, 본인이 구상하고, 본인이 설계하고, 본인이 현장에 나가서 인부들이랑 같이 일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 하는 거고, 앞으로도 몇 년은 더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디자이너가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는 설계 쪽에 조금 더 많이 치중이 돼 있어요. 시간이 짧으니까 설계만 가르치는데 조금 더 나아가서 디자인을 잡고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바람이기도 하고. 자, 어쨌든 많이 삐딱하게 빠졌는데 다시 수업으로 돌아갑시다. 자, 세 가지 이해되시죠? 고딕체 쓰세요. 특수문자 지원되는 거 쓰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쓰세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게 누구라고요? 굴림체요. 이해되셨나요? 네. 자, 그래서 스타일에 보시면, 자, 저는 뭐 썼나요? 맑은 고딕 썼죠? 저 혼자 쓸 거니까. 맑은 고딕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진 않지만은, 그래도, 특수문자가 되거든요. 특수문자가 되고, 고딕이기도 하고. 이 맑은 고딕도 저작권 걸릴 수 있어요. 맑은 고딕은 언제 설치돼요?
아래 한글인가요? MS 오피스가 설치되면 맑은 고데기 설치되죠? 그거 저작권 풀이 아닙니다. 저작권 풀이 아니에요. 요거 할 때만 쓰세요라고 딱 돼 있는 거지 그 외에 다른 용도로는 못 쓰는 거죠. 이해되시죠? 저는 이제 교육이니까 그냥 쓰는 거죠. 만약에 이걸 가지고 현장 가서 작업하면 큰일 납니다. 자, 스타일 다 정리하셨죠? 이번에 이제 글씨를 직접 쓰겠습니다. 글씨를 쓰는 명령은 두 개예요. 하나는 텍스트, 다른 하나는 m텍스트. 옛날에는 텍스트를 썼어요. 요즘은 m텍스트를 씁니다. m텍스트가 훨씬 쉽거든요. 그리고 예전에는 메모리가 작아가지고 m텍스트를 잘 못 썼습니다. 근데 지금은 메모리도 커졌고 컴퓨터 속도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m텍스트를 씁니다. 근데 수업은 텍스트부터 설명하겠습니다. 텍스트의 단축키는 DT입니다. 싱글라인 텍스트예요. DT 그 다음 시작점을 물어봅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현재 current 텍스트 글자 유형은 H0로 되어 있고 글자의 크기는 2.5mm고 주석은 없고 justify 자리 맞춤은 left입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저 justify라는 단어를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저거 언제 나왔었냐면 멀티라인 때 나왔습니다. M라인 때 justification 탑 제로 바텀 나왔었죠? 똑같은 단어예요. 자리 맞춤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글씨 쓸 때 왼쪽 정렬로 쓰죠? 물론 중간 정렬도 있고 오른쪽 정렬도 있죠? 네,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른쪽 정렬할래요? 왼쪽 정렬할래요? 이 얘기입니다. 당연히 왼쪽 정렬이죠. 자, 그 다음에 스타트 포인트, 시작점이네요. 자, 시작점 클릭했더니 글자의 크기를 물어봅니다. 2.5mm 일단 엔터. 그 다음 로테이션 앵글, 글자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겁니다. 0도 엔터. 그러면 화면에다 이렇게 글씨를 쓸 수 있습니다. 엔터. 자, 글씨를 다 썼습니다. 글씨 다 썼어요. 엔터. 그럼 줄바꿈이 들어가죠? 다시 한번 엔터. 그러면 종료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엔터, 엔터. 자, 다시 한번 글씨를 씁니다. 근데 자, 백스페이스 누르니까 어떻게 되나요? 글씨가 쭉 다시 지워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종료시킬 때 엔터를 2번 누르라 그랬잖아요. 그러지 말고 컨트롤 키를 누르고 그리고 엔터. 그럼 한 번에 종료됩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요, 포토샵에서 글씨 쓸 때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캐드 끝나고 포토샵을 공부할 건데, 포토샵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요. 종료할 때 컨트롤 키 누르고 엔터. 그러면 포토샵도 똑같이 글씨가 종료됩니다. 컨트롤 엔터 눌러보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텍스트. 시작점을 찍으려고 봤는데 바로 이 부분, 여기에 지금 하나 활성화된 거 보이시죠? 네, 그래서 시작점을 지정하지 않고 엔터를 치게 되면 바로 이 아래, 이 마지막 줄, 우리가 썼던 마지막 줄 바로 아래에 글씨가 써집니다.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그 다음에 글자의 크기 5mm. 자, 그러면 글자 크기가 커진 거 보이시죠?
크기를 키워서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2.5mm. 이번엔 각도를 주겠습니다. 45도. 그러면 어떤가요? 글씨가 회전된 거 보이시죠? 근데 이거는 그냥 로테이트를 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45도 로테이트를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텍스트에 있는 내용들 중 자, 바로 여기 있는 로테이트는 항상 0도로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시면 우리가 이렇게 글씨를 썼단 말이죠. 자, 이동하기 어떤가요? 쓸 때는 한 번에 쓰지만 다 쓰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다 이렇게 한 줄로 분해가 됩니다. 한 줄로 다 이렇게 분해가 됐죠. 그래서 싱글라인 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명령어가 왜 DT냐면 옛날에 다이나믹 텍스트라는 게 있었습니다. 다이나믹 텍스트, 그래서 동적 텍스트, 동적 문자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텍스트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DT가 된 거예요. 다이나믹 텍스트의 약자로 DT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거 하나 해볼까요? 과제물을 한번 보시죠. 어디로 가냐면 여기 이론 수업에 여러 가지 자료들에 보시면 여기 도면 명칭 기호, 도면 명칭 기호 요걸 그려볼 겁니다. 자, 한번 찾아보시죠. 이걸 그리려면 여기 탑 레프트라든지 바텀 라이트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리 맞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리 맞춤도 먼저 알아보도록 하죠. 선을 이렇게 제가 10mm짜리 선을 하나 그려봤습니다. 아니, 좀 늘려야 되겠네요. 스트레치. 아니, 라인 50mm짜리 50mm짜리 선을 자, 제가 3개 다시 이렇게 3개 아니 4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리고 레이어를 만들어 보죠. 자, 이렇게 만들어 보시죠. 자, 텍스트를 써봅니다. 텍스트, 그 다음 justify, left, center, right, align, middle, fit, TLTC, TR, ML, MC, MR, BLBC, BR. 굉장히 많습니다. left, 그러면 왼쪽 정렬 시작 위치를 클릭하시면 돼요. 아이고. 자, 0도. 그 다음에 글자는 A, B, G, H 요거만 써보시면 돼요. 왼쪽으로 정렬된 거 보이시죠? 그 다음 justify, center 중간 정렬입니다. A, B, G, H 엔터 A, B, C, D, E, F, G 가운데 정렬 맞죠? 다시 봅니다. justify 이번엔 right A, B, G, H, A, B, C, D, E, F, G. 자, 오른쪽 정렬.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얼라인하고 미들이라는 게 얼라인하고 피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들도 있고. 자, 제가 여기다가 글씨를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 선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5mm를 올렸습니다. 5mm를 복제를 했고요. 텍스트, justification, align. align은 정렬하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선의 전체 길이를 지정해 줍니다. 그러면 이 시작부터 끝까지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자의 개수로 문자의 높이를 맞추는 겁니다. 글자가 하나 있으니까 시작과 끝까지 글자 하나로 다 메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높이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거죠. 그러나 글자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작아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자, 한번 해보시죠. 텍스트 justify, 이번엔 fit입니다. fit는 높이까지 고정하는 거예요. 시작과 끝, 다시 말해서 글자의 시작 위치와 끝 위치를 지정하고 높이까지 지정합니다. 그럼 뭐가 바뀌냐면 장평이 바뀌는 겁니다. 글자의 가로폭이 바뀌게 돼요. 글자 수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요. 얼라인은 높이가 바뀌는 거고 피트는 이렇게 장평이 바뀌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텍스트 justify, 이번엔 미들이요. 중간이네요. 이렇게요. 중간 정렬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 텍스트 스타일 TL, 탑 레프트의 약자입니다. 이렇게요. 탑 레프트. 글자의 제일 윗줄의 왼쪽 정렬. 자, 역시 마찬가지로 AB, GH, AB, CD, E, F, G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글자의 제일 위쪽의 왼쪽 정렬. 여기가 TL, 탑 레프트고요. 다시 봅니다. 자, TC는 뭐냐면 탑 센터입니다. 중간 정렬이에요. 이렇게요. 그 다음 TR은 탑 라이트입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엔 나머지 쭉 한 번에 합니다. 텍스트. 자, 이번엔 미들 레프트, 미들 센터, 미들 라이트요. 자, 미들입니다. 중간이란 뜻이죠. 이렇게요. 중간에. 글자의 중간에 걸리네요. 자, 미들 센터요. 중간이란 뜻이죠. 다시 미들 라이트. 자, 오른쪽 정렬이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바툼 레프트, 왼쪽 정렬이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바툼 센터, 맨 아랫줄 가운데 정렬. 그 다음 바툼 라이트. 자, 전부 다 한번 해보시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꼭 필요한 것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카피. 텍스트. 이번엔 멀티라인 텍스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영역을 지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위에 리본이 싹 바뀌어요. 멀티라인 텍스트는 글꼴의 모양을 여기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꿀 수 있고, 글자의 크기 여기 있고요. 글자의 크기, 글자의 모양, 그 다음에 자리 맞춤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얘는 레프트, 라이트, 센터, 미들 이런 게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글씨를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끝에 여기 클릭하시면 글씨가 써집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글씨를 써보겠습니다. 자, 다른 건 다 중요한데 여기 글자와 요 선 사이의 간격 있죠. 여기를 2mm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 틈새가 2mm, 여기 틈새가 2mm.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 바텀 라인까지가 총 5mm가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대략 8에서 10mm가 됩니다. 자, 보시죠. 어떻게 하는지. 서클 반지름 10mm. 자, 라인 대략 100mm. 다시 라인. 자,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그 다음에 선을 조금 길게 뺍니다. CAT 2급은 이렇게 해요. CAT 2급은 여기서 끝나고, 뭐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자, 랭스 델타 3mm.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딱 짧게 끝내서 쓰기도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위로, 옵셋. 자, 글씨 크기가 저는 6mm짜리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밑에 2mm 간격을 둘 거니까 총 8mm. 자, 옵셋 8mm. 그 다음 옵셋 5mm. 이렇게요. 물론 여기 10mm짜리 주셔도 돼요. 이렇게. 크게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약간 띄워서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텍스트. 끝에서 끝으로. 그 다음 글자의 크기 6mm. 그 다음 맑은 고디 저스티피케이션 탑 레프트 한 칸 두 칸. 그리고 여기다가 평면도 이렇게 쓰는 거죠. 다시 똑같이 이렇게 클릭하는데 이번엔 글자의 크기가 3mm입니다. 그리고 저스티피케이션을 바텀 라이트로. 그러면 여기 점이 고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스케일을 쓰게 되는 겁니다. 스케일. 그리고 대문자로 1대 스케일 이퀄 1대 4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이 선을 지우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특수 문자입니다. 뭐 이제 텍스트와 엠텍스트는 이제 쓸 수 있어요. 자, 텍스트를 이용해서 제가 글씨를 쓸 건데, 텍스트 글자 높이 5mm 0도. 근데 제가 직경을 표시할 일이 생겼습니다. 원의 직경은 지름, 뭔가 이상하네. (50mm입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지름에 파이 표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얘입니다. 요걸 연달아 쓰는 겁니다. %%C를 연달아 쓰면 이렇게 파이 기호가 뜹니다. 자, 보세요. %% 알파벳 C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바로 파이 기호로 바뀌죠. 자, 각도는 45 %D, 디그리. 그 다음 오차 범위는 %P, P가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0.01. 어떤가요? 이렇게 특수문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특수문자가 %C, %D, %P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특수문자들이니까 요거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U, O, K, 언더라인, 오버라인, 스트로크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보시죠. 다시 한번 텍스트
시작점 지정하고 글씨를 씁니다. 자, 이 저스티피케이션을 레프트로 놓고, 자, 퍼센트 언더라인 U. 그러면 밑줄 그려지나요? 다시 한번 퍼센트 U. 다시 한번 퍼센트 U. 퍼센트 U. 자, 퍼센트 O. 오버라인. 퍼센트 O. 퍼센트 O. 자, 그 다음에 퍼센트 K. 다시 한번 K. 어떤가요? 언더라인입니다. 밑줄 그어지죠? 시작할 때 퍼센트 U, 끝날 때 퍼센트 U. 자, 그 다음에 여긴 오버라인입니다. 윗줄 긋기죠. 이렇게 시작할 때 퍼센트 O, 끝날 때 퍼센트 O. 그 다음 취소선이라고 하죠. 스트로크 K. 그래서 얘는 퍼센트 U, 얘는 O, 여긴 K.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수정하기요. 텍스트 에디트, 글 수정하기. 자, 텍스트 에디트, 그리고 클릭하면 이렇게 내용 수정할 수 있습니다. 퍼센트 U. 네, 이렇게 수정되는 거 보이시죠? 자, 또 하나 더블 클릭해 보세요. 그럼 바로 이렇게 수정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지금 평면도입니다. 평면도를 보시면 여기 실명이 나오죠. 방의 이름이요. 방의 이름이 나오는데 어떻게 되어 있나요? 테두리 들어가 있죠. 그죠? 실명에 테두리 들어가 있죠. 이렇게 표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보통 먼저는, 자, 먼저 써야 되겠죠? 거실, 그 다음에 렉탱글. 보통은 눈대중으로 혹은 이렇게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또는 얘를 먼저 쓴 다음에 텍스트 저스티피케이션, 자, 미들, 자, 여기죠. 여기네요. 5mm. 이렇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자, 두 가지 한번 써보시죠. 자, 이거는 이제 조금의 요령이 될 수 있습니다. M 텍스트를 쓸 겁니다. M 텍스트로 이렇게 영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저스티피케이션은 미들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쓰는 거죠. 거실. 이렇게. 테두리 없어요. 자, 선택하고 속성창을 띄웁니다. 그러면 이 속성창에 여러 가지 속성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여기 텍스트 프레임이라는 속성이 나옵니다. 얘를 yes로 바꾸면 이렇게 테두리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 그립 보이시죠? 그립을 클릭해서 움직이게 되면 테두리도 바뀌게 됩니다. 이 가로 크기는 영역 전체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손쉽게 테두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여기는 일반 텍스트로 만든 거잖아요. 여기 일반 텍스트잖아요. 그래서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바로 이런 text to mtext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명령어는 텍스트를
m텍스트로 바꿔주는 명령어입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여기서 바로 수정해 줄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하셔도 좋고, 굳이 더블 클릭하지 않아도 바로 여기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미들 센터, 그 다음에 yes, 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이렉트로 바로 수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진 m텍스트를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m텍스트를 분해하게 되면 일반 텍스트로 바뀝니다. 일반 텍스트하고 이렇게 폴리라인으로 바뀌게 돼요. 자, 한번 해보시죠. m텍스트는 특수문자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내용의 특수문자는 여기서 지정하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조금 더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기 쌍기역의 한자, 기역의 한자, 디귿의 한자. 이거 특수문자 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기역을 누르고요, 자음이죠. 자음을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특수문자 표가 뜹니다. 여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디귿 표시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다시 쌍기역의 한자, 그런 파이 표시 있죠. 디귿의 한자, 여기 쌍디귿이네. 그러면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얘기죠. 한번 해보실까요? 으로. 근데 이것도 옛날 방식이에요. 요즘은 어떻게 써요? 윈도우 키 누르고 마침표 누르면 이모지가 뜨죠. 근데 여기 있는 이모지 쓰더라고요. 요즘은 여기 더하기 빼기도 있고, 여기 찾아보시면 나오죠. 여기 특수문자표, 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저도 종종 여기 쓰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죠. 이렇게 여러 가지 특수문자표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찾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